오늘은 선택적 항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나 형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는 말을 잘하는데 좀 낯선 사람이나 외부라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질환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주 과도한 불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엄마 아빠나 형제들 혹은 가까운 친척들하고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아이인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하고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유치원에서도 그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말을 거는데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혹은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명칭의 변화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의도적 항구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일렉티브 뮤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도는 뭐냐면 그 과거에는 그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의도적인 상태라고 간주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연구가 쌓이면서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 아주 불안이 과도한 어떤 상태이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더라. 그런 상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택적인 항구증이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적 항구증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느냐? 연구에 의하면 정말로 병이라고 진단할 정도의 선택적 항구증은 0.03%, 경미한 수준까지 범위를 잡자면 1%, 100명 중에 1명까지도 선택적 항구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5살 이전에, 5세 이전에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자아이들한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적 항구증은 왜 생기느냐? 사실은 몰라요. 모릅니다. 경험과 연구를 해보니까 밝혀진 것들은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이 사회공포증,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 일종으로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플러스 여기에 유발인자가 더해져서 이 선택적 항구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현대의 그 선택적 항구증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고되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치료가 되면 바깥에서도 명랑하고 활기찬 아이가 되느냐,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그건 아니고 증상이 거의 관해가 다 사라진 이후에도 이 아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수줍음을 보이거나 사회적인 불안을 경험하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이 현대 이론입니다. 또 흥미로운 얘기로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서도 이 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활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아이들은 선택적 항구증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전적 소인이란 뭐냐?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좀 과도하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흔히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우리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땀이 흐르게 하고 몸의 체온을 높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차분하고 좀 릴렉스 시키는 그런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있거든요. 이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 라는 것이 그동안에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이는 몇 가지 임상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수줍음이 많고 좀 소심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수다스럽거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사회적인 상황과 관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놀 때, 혼자서 인형놀이를 하거나 피규어들을 가지고 노는 어떤 상징적인 놀이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병은 특징적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4가지 유형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생적 항구증, 두 번째 수동공격적 항구증, 세 번째 반응적 항구증, 네 번째 언어공포적 항구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생적 항구증이라는 거는 아이가 엄마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제 엄마한테 아이가 공생에서 살아가듯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편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수동공격적 항구증이에요. 처음에는 유전적인 성향으로 발현이 됐지만 조건화가 되면서 말을 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많아지거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강화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함구하는 것을 어떤 무기로 사용하는 아이들을 일컫고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나 애착 대상 혹은 가까운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외부 세계 전체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반응적인 항구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외부 상황이나 그 내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반응적으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울증이나 사회적인 위축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한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선택적 항구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잘 관리를 해오다가 심리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혹은 외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선택적 항구증 증상이 반응적으로 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공포적 항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목소리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반사적인 혐오감, 공포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선택적 항구증이 어떤 병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선택적 항구증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우리 언어라는 거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인 배움의 근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서 태어났고, 그래서 적절한 환경이 되면 누구나 언어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선택적 항구증이 있다는 뜻은 이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박탈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선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죠. 친구를 만들거나 혹은 선생님들과의 관계, 혹은 심지어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 이 언어를 사용한 소통에서 박탈당한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갈등이나 감정을 그냥 억누르고 참고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비언어적인 방법들, 좀 파괴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원하는 것을 반드시 관찰해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택적 항구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경적인 원인만 있다 하면 이제 환경을 좀 바꿔주고 아이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치료에 대한 이 저항감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치료실에 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고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으면 참 노력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쉬울 텐데, 이 아이들은 자신의 그 항구증을 괴로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시기까지 지나서 오면 더 이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함구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함구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지는 어떤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힘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선택적 항구증의 치료는 계단식으로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치료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발달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의 단계를 촘촘하게 나눠보고요, 배치를 해서 사다리를 일단 만들고요, 이 아래부터 이제 하나씩 그 발화를 하도록 돕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치료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어떤 경우에는 필담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기도 해요. 처음에는 필담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치료 시간에 있으면 이제 발화를 안 하기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선생님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종이에다 적어줄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제가 없어야만 필담으로 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던 아이가 조금씩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적을 수 있게 되고 조금씩 귓속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워낙 더디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엄마, 아빠 혹은 가족, 형제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사회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낯선 어떤 한 사람과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이 아이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친밀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험해 라는 이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쩌면은 언어가 없어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치료자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지지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아이의 고집이나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을 멈추시고 아이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반사적인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감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몇몇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을 치료해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항구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답답함,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부모님들 혹은 다른 가족들, 선생님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